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인문학 붐이 크게 일고 있죠.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뭐 이런 다양한 인문학 서적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의가 또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영상에서도 그렇고 매체에서도 그렇고 또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인문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또 인문학을 소개하거나 또 인문학을 정리한 강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인문학이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특히 철학, 역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뭐 철학과를 간다 그러면은 성격이 정말 독특하거나 또 우스갯소리로 뭐 점집 차리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기도 했었고요. 역사학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역사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특히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랬던 시절인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인문학 붐들이 대단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냥 하나의 일시적인 붐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문학이 일고 있는 그 이면에는 바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문학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사회가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가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가 인문학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경제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 경제 발전 단계와 결부시켜서 자기 직업들을 찾게 되면은 직장 찾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얘기하면 나를 원하는 사람과 내가 찾는 그런 직장이 딱 일치하지 않을 때도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꽤나 많이 쓰고 있죠. 경제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다시 말하면 현재 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한 국가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보다 많은 인재가 요구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를 늘 주시하게 되면은 바로 또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보다 직장 찾기도 쉬워지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또 공부를 하더라도 보다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고 그러한 또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그러면 우리가 한 국가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학문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립되고 나면은 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들과 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바로 정치학이나 법학들을 전공한 인재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국가를 건설하고 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만들고 실제로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비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당연히 일자리를 찾았겠죠. 자, 그런 단계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국가가 점차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제도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또 법도 많은 부분에서 질서를 잡아주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기업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기업들을 또 돕기 위한 금융이 만들어지고 또 기업들은 이제 생산을 하고 또 마케팅을 하게 되고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과의 거래가 있게 되면 수출, 그렇죠? 또 혹은 또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된 또 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계가 되면은 당연히 경제학이나 또 경영학, 그렇죠? 무역학, 조금 더 광범위하게는 사회학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정도 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공대 아니면 상경계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공대를 가서 기술적인 기술직을 보통 택하거나 혹은 또 상경계를 가서
무역을 하거나 금융계통 쪽에 취직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종사하는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공대나 혹은 상대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단계가 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바로 현재 한국이 맡고 있는 그러한 인문학의 분과 연결된 그런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었지만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은 초기에는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경제 단계를 거쳐서 그러한 노동들이 여러 가지 자본과 결합되죠. 이 자본은 뭐 기계류가 해당되기도 하고 또 금융자본들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본과 결합되게 되면 생산량이 훨씬 대량 생산들이 가능해지고 또 생산비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단계에서 이제 기술이 결합되게 되면 바로 노동과 자본이 결합되는 이러한 비율들이 바뀌게 되면서 보다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즉 생산성이 향상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또 일정한 비용을 가지고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보다 기술의 함량이 높은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죠. 자, 기술의 함량이 높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 제품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그 제품들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단계를 지금 한국은 거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분기점에 있게 되는데, 자, 이때 요구되는 것은 과거의 질서를 잡기 위한 정치학이나 법학이나 혹은 또 상경계적인 이러한 지식과는 또 다른 별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일고 있는 인문학 붐의 그 이면에 있는 사실 경제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전 단계에서 과학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의 발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과학의 발전들이 매 단계마다의 여러 가지 발전과 결부되면서 보다 상위의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를 겪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인문학 붐이 일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인간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문학은 바로 우리가 철학, 그리고 역사, 문학, 예술 뭐 등등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과 또 그 안에 자연도 있을 것이고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특성, 또 인간의 욕구, 뭐 이런 부분들이 인문학의 대상입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이제 기술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바로 인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과학으로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혹은 또 빅데이터, 그다음에 로봇, 뭐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그 첨단 기술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그 중심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들, 신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학문이 필요하냐 하면 인문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인문학엔 대표적으로 지금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역사, 문학도 있지만 심리학, 이런 것도 또 포함되어 있었죠. 대부분 다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신이 만든 이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문학과 기술의 접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스티븐 잡스의 이 유명한 얘기가 우리가 가는 미래를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경제는 어떤 성장의 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 그랬듯이요. 산업혁명 뒤에 우리가 읽게 되는 전기혁명, 그 다음에 인터넷 혁명들을 거쳐서 이제 앞으로 읽게 되는 통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시대는 첨단적인 기술이 바로 인간과 결합돼야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그런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다시 한번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정치학이나 법학 같은
사회와 국가의 어떤 질서를 잡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학문들, 그리고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그러한 공부를 한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주로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환경들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상경계, 경제 경영 이런 부분에서의 또 인재가 필요한 단계가 있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인문학적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한 고고학이나 인류학 같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는가 하는 그 전체적인 노정을 다 연구해서 그 안에서 과연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특히나 삶과 죽음까지 연결하는 그 방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고고학이나 인류학 같은 것들입니다. 자, 선진국의 유명 대학들은 이 바로 고고학이나 인류학에 대한 막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단계는 이르지 못했지만 바로 이것은 앞으로 세계의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또 로봇과 수많은 첨단 기술들은 바로 그동안 인간들이 마음속 깊이 갖고 있던 욕구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이 오랫동안 상상해 온 것들, 그리고 그 상상들이 마침내 거기에 걸맞는 기술과 결합될 때만 구현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기술들이 개발돼 나가고 또 한쪽으로는 바로 인간이 사는 인간 삶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때그때마다 이 두 가지 인간에 대한 연구인 대부분 인문학적인 연구 결과와 첨단 기술들이 결합되는 이런 단계 속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원하고 있었던 그런 세계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환경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중심되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들, 그런 학문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문학의 붐 이면에는 바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인문학의 요약서라든지 인문학의 그냥 겉핥기식 강좌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보다 더 깊고 넓은 인간에 관한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공부한다면 미래에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이러한 방향 설정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내용들을 바꿔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미래에 필요한 미래의 인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과들을 보다 더 많이 또 거기에 훌륭한 교수진들을 확보함으로써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개개인들이 발전해서 보다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취업난과 지금과 같은 실업의 불안들을 줄일 수 있는 보다 더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경제 발전, 그 다음에 국가의 발전은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학문들은 바로 국가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학문적인 발전 없이 발전한 나라는 없고요. 지금 선진국들은 이런 학문적인 발전을 이룸으로써 현재의 위치에 갈 수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보다 더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실천적인 움직임들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